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전기 물리학 및 치료 양승훈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29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속 직류를 이용한 이온 도입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 도입 치료는 여러분들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 전기 물리학 및 물리치료 분야에서 약물을 이용하는 그런 치료법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약물학을 배우기도 하지만 어쨌든 약물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적 중재를 하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임상적인 의미의 중요성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는 그러한 챕터 분야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챕터 자체가 그렇게 내용이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또 의미가 있다, 상징적인. 그래서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챕터는 이 전 시간에서 말했던 연속 직류를 이용한 치료 중재법에 들어간 거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자, 이온 도입 치료는 뭐 장비 자체가 이렇게 거창하고 뭐 크고 어렵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연속 직류 발생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약물 패치에 연결 단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연결 단자에 음극 또는 양극의 전극을 연결시켜서 그 약물의 패치에 묻어 있는 그 약물 패치에 장착되어 있는 약물의 그런 이온 농도가 피부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그러한 전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직류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연속 직류를 이용해서 약물 이온을 피부 또는 점막을 통해서 피부로 침투시켜서 질병이나 어떤 병변, 손상 이런 것들을 치유하게끔 해주는 그런 물리치료적 중재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통해서 이렇게 약물 패치가 밑에 있죠. 손을 통해서 또는 발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발은 잘 쓰지 않아요. 요즘에 발이 여러 가지 환자들이 이렇게 양말을 신고 오거나 여름철에 땀도 흘리고 했는데 언제 또 씻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손은 또 그래도 씻기가 쉽잖아요. 발에 비해서는. 자, 그래서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방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가방을 이렇게 열면 이렇게 양쪽 이렇게 어떤 용기처럼 이렇게 반쪽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손도 마찬가지지. 자세히 보면 가방입니다. 여러분들 그 캠핑 갈 때 쓰는 브루스타 가방 같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딱 열고 거기에 이렇게 패널을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자, 약물 거기에 이제 용액, 그러니까 여기 그 증류수를 부어야 된다고 했죠. 증류수를 부어가지고 약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는데, 이런 형태로 해도 되고요. 또 이렇게 패치 형태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전기 치료기를 이렇게 패치에다 연결하는 이런 형태, 이런 것들도 많이 씁니다. 제가 임상에서 봤을 때는 좀 이런 형태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이온 도입 치료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장비를 대충 여러 가지 회사별로 다양하게 나오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 이온 도입 치료 그런 장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온 도입 치료는 정의 앞에서 얘기했었죠. 연속 직류를 이용해서 약물 이온을 피부 또는 점막을 통해서 침투시켜서 질병이나 손상을 치료하는 전기 치료 방법 중에 하나다. 치료 시간은 보통 한 15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하고 약물에 따라서 조금씩 시간을 가감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시간을 감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보통 한 15분이 조금 최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한 15분에서 조금씩 약물에 따라서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온 도입 치료의 기전이 또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약물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 그리고 전기적인 극성 반발, 이게 이제
이온 도입의 치료의 기전이다. 자, 그래서 약물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과 전기적인 극성 반발, 이 부분은 예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자, 우리가 뭐 파스 같은 거 붙이면 조금 지나면 그 파스의 약효를 느낄 수 있잖아요. 자, 그거는 파스에 묻어져 있는 고농도의 그런 약물 성분들이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듯이 물질의 이동은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간다고 했어요. 즉, 농도로 말하자면 고밀도의 농도에서 저밀도의 농도로 물질이 확산해서 이렇게 가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정수기 물에다가 꿀을 한 스푼 이렇게 떠서 그 정수기 물컵에다가 이제 물컵에다가 이렇게 그것을 떨어뜨리면은 꿀이 고농도잖아요. 고밀도에. 그러니까 그게 퍼져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확산이라고 배웠는데, 자, 이런 것들은 수동수송이라고 배웠었죠. 자, 그러니까 약물 패치를 몸 안에 이렇게 몸에다가 피부에다 붙이게 되면 마치 파스의 약물이 몸 안으로 스며 들어가듯이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확산은 뭐 당연히 일어나는 거니까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이온 도입 치료는. 자, 그게 바로 이제 전기적인 반발인데 우리가 자석 같은 거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같은 극끼리 서로 가까이 가져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튕겨내죠. 밀어내죠. 자, 그러니까 약물의 이온이 이제 예를 들자면 뭐 플러스다. 그러면 플러스 전극으로 이렇게 활성 전극을 약물 패치 거기다가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반발하면서 피부 속으로 밀어낼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서로 밀어내는 그러한 극성 반발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구리가 극성이 플러스인데 그러면 활성 전극을 플러스 붙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그 약물 이온의 침투 속도가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약물 자체에 농도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마우스 보시면 그래서 농도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확산은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훨씬 더 촉진시켜주고 빠르게 이렇게 해주는 게 두 번째인 바로 이 전기적인 극성 반발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그것들을 알아본 또 실험이 있어요. 그게 이제 르디크 토끼 실험하고 요오드 감자 실험인데 두 가지의 대표적인 실험이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물론 여기 토끼가 이제 르디크 토끼 실험인데 토끼 두 마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토끼한테 한쪽은 황산염 이쪽 왼쪽에 있는 토끼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토끼는 시아나칼륨 즉 청산가리죠. 청산가리의 그런 어떤 성분이 있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서로 배치를 했는데 왼쪽에 있는 토끼는 황산염이니까 뭐 그게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황산염이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토끼는 시아나칼륨이죠. 자,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시아나칼륨 같은 거 오른쪽에 있는 토끼는 죽어요. 죽을 수 있죠. 왜냐하면 청산가리니까. 자, 그래서 전극을 그냥 패치만 붙였을 때는 큰 반응이 없어요. 처음엔 물론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오래 붙이게 되면 점점 스며 들어가면서 증상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잠깐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는 큰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극을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시아나칼륨 이 청산가리 이 약물의 이온 극성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전극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전류를 흘려주면은 죽어요. 토끼가 경련을 일으키다. 근데 플러스 전극을 붙이게 되면 이 토끼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옆에 좌측에 있는 토끼도 황산염. 자, 이 약물의 전기 극성은 이온의 극성은 플러스예요. 자, 그러니까 플러스 전극을 이렇게 여기다 대서 플러스 쪽에서 이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경련을 일으켜요. 이 황산염은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경련을 일으키는. 자, 그런데 마이너스 전극을 활성 전극으로 이곳에 붙여서 전류를 흘려주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 토끼에는. 자, 그래서 르디크 토끼 실험을 통해서 이게 그 약물 패치의 농도보다도 이 전기적인 극성 반발의 효과가 굉장히 약물을 체내로 밀어 넣어주는, 피부로 밀어 넣어주는 그런 어떤 그 촉진, 확산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촉진 역할이 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죠. 두 번째는 감자 실험인데, 감자에다가 위에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파고요. 거기에다가 요오드 칼륨을 넣어요. 요오드 칼륨. 자, 요오드 칼륨 용액이죠. 요오드 칼륨 용액을 넣는데, 이 요오드 칼륨 용액을 넣고 왼쪽에 플러스 전극, 자,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전극을 붙였어요. 그쵸? 이렇게 좌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극을 붙였는데, 자, 요오드 칼륨 용액 자체가 이 약품의 약물의 이온 극성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다 보니까 이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게 되면, 자, 이쪽 왼쪽이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오드 칼륨 용액의 성분이 이쪽 왼쪽이죠. 왼쪽 전극 밑으로 이렇게 끌려오게 돼 있어요. 왜? 이쪽은 이온 극성이, 자,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끌려오게 되는 거죠. 저기 왼쪽 이 플러스 전극이 있는 쪽으로. 자, 그래서 색깔이 변한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색깔이 그 밑에 보게 되면 살짝 시커멓게 이렇게 점이 생겼잖아요. 이쪽에. 자, 그래서 이 요오드 칼륨 용액의 성분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끌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전기적으로 인력이 작용한 거잖아요. 자, 이쪽은 왜 안 생깁니까? 이쪽은 서로 밀어내니까, 서로 반발하니까, 이쪽은 아무런 어떤 변화가, 색깔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르드큐 실험에서와 그 다음에 감자 실험에서 이렇게 이온 도입 효과의 이런 작용들, 기전을 증명한 거죠. 기전을 증명한 건데, 이 두 실험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온 도입 치료에 그 약물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여러분 13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경쟁 이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것들, 물 이렇게 수용액을 통해서 이렇게 이온을 우리 피부에 경피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는 또 물을 또 쓰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경쟁 이온이 있으면 안 되니까 생리식염수나 수돗물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증류수, 약국에서 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증류수, 불순물이 이온이 전혀 없는 순수한 물을 우리가 증류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 이온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약물의 농도는 뭐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높으면 또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고, 너무 침투 속도가 빨라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적정 약물 농도는 1에서 5% 정도로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온 도입 그 약물 패치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제작하지는 않지만, 이런 형태로 이렇게 증류수를 부어서 약물 농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물 이온 도입에 약물 용량을 이렇게 구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공식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I, 즉 전류 강도 곱하기 얼마큼 치료를 시간을 할 것이냐. 아까 15분 하시면 되고, 최대 약물에 따라서 또 환자 상태에 따라서 40분까지 이렇게 조금 조정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의 치료 시간을 할 것인지, 자,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전기 화학 당량 EC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일렉트로케미칼 이퀴발런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1쿨룸의 전하량으로 넣을 수 있는 약물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ECE라고 하는데 그래서 I 전류 그다음에 시간 전기 화학 당량을 곱해서 나온 값으로 그 약물의 g을 구해서 적용을 하면 된다. 자, 그게 이제 이온 도입 용량이고요. 자, 이온 도입의 침투 깊이는 대략 이렇게 1mm 정도 침투합니다. 그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한 1mm 정도 들어간다. 근데 이제 뒤쪽에서 초음파 쪽에서 초음파 영동 치료라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자,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초음파는 전류는 아니죠. 음파 에너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초음파를 통해서 또 경피적으로 약물 이온을 집어 넣는 치료가 있는데 여기보다는 훨씬 깊이가 적어요. 그 경우는 이것보다 한 3배 이상 더 깊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온의 침투 깊이는 많이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한다. 한 1mm. 그래도 약물을 일단 집어넣으면 피부 속으로 어때요? 약물은 농도를 갖고 있으니까 또 이제 이온들이 퍼져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게 더 좋긴 한데 어쨌든 초음파 영동 치료에 비해서는 깊이 효과는 떨어진다. 1mm 정도. 자, 그다음에 이제 전극의 전류 밀도는 음극이 활성 전극으로 쓰여질 확률이 높잖아요. 더 세니까 자극 효과가 크니까 양극보다. 자, 그래서 똑같은 전극 크기로 하게 되면 음극 밑에서 전류 밀도가 너무 크게 형성이 될 수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음극 전극을 살짝 더 크게 설정을 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고 참고로 알아두시고 적정한 전류 밀도는 한 0.1에서 1mA 정도 적용하시면 적당한 전류 밀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온 도입 치료 사진인데 굳이 흑백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요즘 이렇게 컬러풀한 것도 너무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개정판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옛날 사진을 이렇게 버리지를 못하네요. 옛날 사진에 굉장히 애착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우리 물리치료 임상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흔하게 사용하는 이온 도입 약품하고 적응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일단 초산, 염화칼슘, 덱사메타손, 요오드, 리도카인, 히알루론산 분해 요소, 살리실레이트, 산화아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더 있어요. 있는데 일단 나와 있는 표 중심으로만 살펴보시면 일단 산화아연 초산이 나오죠. 초산. 자, 초산은 아세틱 애시드라고 해서 이걸 그대로 읽으면 아세트산 이렇게도 읽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초산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아세트산도 이게 지금 합성어인데 영어 그대로 읽으려면 아세틱 애시드 이렇게 읽어야죠. 자, 굳은 어깨, 즉 50견이라고도 우리가 말하는 동결견 또는 굳은 어깨, 50견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석회화 힘줄염도 어깨에 잘 생기는데 사실 이것도 50견의 원인 중에 하나죠. 굳은 어깨. 근경추, 그 다음에 근육의 뼈 성분, 즉 석회 성분들이 침착돼서 생기는 골화근염 또는 이소성 골화증 또는 이소성 근염증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헤테로토픽 오시피케이션 이렇게도 말하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적용하는 것이 초산인데 초산은 이러한 석회 성분, 칼슘 성분들을 이렇게 물르게 하고 부드럽게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초산이 이런 적응증을 갖고 있고, 자, 이 초산 자체의 이온 물질의 이온적인 극성이 음극으로 되어 있으니까 활성전극은 반드시 음극으로 해야 치료 효과가 나옵니다. 자, 농도는 2에서 5%의 수용액을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 있어요. 염화칼슘은 이런 고체의 어떤 분말 형태, 가루 형태, 덩어리, 고체의 덩어리 형태인데, 자, 이런, 염화칼슘은 경축, 방아쇠 수지, 그 다음에, 뼈대근, 즉, 골격근이죠. 골격근의 연축 반응, 스파즘, 좀 이렇게 필요할 때 나타나는, 그 다음 파킨슨, 그 다음에 이 앞에 나왔던 굳은 어깨, 오십견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뇌졸중에 의한 전체적인 신체의 어떤 마비 증세, 뭐 이런 것들 조금 이렇게 적응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활성전극을 양극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 다음에 농도는 2%이 정도로 설정을 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덱사메타손, 대표적인 항염 약물이죠. 자, 그래서 임상에서도 되게 널리 쓰여지고 있는 항염 약물인데, 이 덱사메타손은 이 약물 물질의 이온화 극성이 음극이기 때문에 활성전극을 음극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밀리리터당 4mg의 농도를 설정을 해서 쓰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도 물론 이제 알약이며 용액 형태로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이런 용액으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루로 나온 게 있으면 가루를 물에 풀어서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오드가 있는데 주기율 번호 53번에 해당되는 요오드, 아이오다인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자, 아이오다인은 유착성 관절낭염. 자, 그 다음에 소프트 티슈, 즉 연부 조직에 유착이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미생물 감염이 있는 경우에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농도는 2% 수용액 혹은 연고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요오드의 이온화 극성은 음극이니까 활성전극을 음극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오드 여기 뭐 이렇게 빨간 약, 우리 아까진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주 성분이 지금 요오드죠. 요오드 용액으로 이렇게 우리가 소독도 하고 하는데 요오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뭐 제염할 때도 요오드를 쓰죠. 제염, 방사선 같은 거 제거할 때도. 자, 그리고 우리 해조류에 요오드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뭐 갑상선 기능 문제가 있는 경우에 요오드가 들어가 있는 고농도의 그런 어떤 약물을 이렇게 먹게 하거나 뭐 이렇게 처방을 하는데 이렇게 해조류에서 많이 추출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도케인이 있어요. 국소 마취제로 많이 쓰여지는 리도케인. 그래서 국소 마취제니까 진통, 즉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는 그런 진통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렁 조직의 통증과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우리 윤활 주머니 있잖아요. 벌사이티스 관절에 있는 그래서 벌사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힘줄 윤활막염, 우리 텐돈에 보게 되면 텐돈과 텐돈 또는 텐돈과 주변 구조물들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텐돈을 싸고 있는 어떤 결합 조직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과도하게 많이 쓰게 되면 염증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래서 테노시노바이티스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리도케인은 이온화 극성이 양극이니까 활성전극을 우리도 똑같이 양극으로 쓰셔야 이렇게 피부 침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4%에서 5%의 수용 혹은 연고를 이용해서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가 있어요. 자, 히알루로니다제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국소 부종에 주로 씁니다. 국소 부종 또는 뭐 국소 부종, 그 다음에 관절 질환이 특히 퇴행성 관절 질환 이런 거에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특히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신체 내의 결합 조직이나 관절액, 피부 등에 많이 존재하는 점성이 강하고 수분 보유력이 뛰어난 그러한 성분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 겔 형태로 존재하고
자, 이런 겔 형태가 수분을 붙잡아 두고 공간을 점유하면서 채워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히알루로니다제 이 성분은 이러한 겔 형태를 분해시켜주고, 또 분해시킴으로 해서 그런 액체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서 조직과 조직 간의 그런 물질의 확산과 투과성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머리라든지 고환, 뭐 암세포, 뱀, 독거미 이런 데에서 다량 존재해서 그런 데에서 이런 것들을 추출해 내기도 합니다. 물론 합성해 내기도 하지만요. 자, 그래서 히알루로니다제 얘는 이온화 극성이 양극이니까 활성 전극을 플러스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50 마이크로그램 밀리리터당 이 수용액을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리실레이트가 있는데, 즉 살리실산염, 자, 진통, 해열, 항염 작용을 갖고 있는 물질이죠. 자, 천연에서도 추출할 수 있고 합성해서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피린, 대표적으로 아스피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살리실레이트를 주 성분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경염, 윤활막염, 염자, 삔 거죠. 연부조직. 그 다음에 근만성기의 근육 질환 또는 관절 질환, 또 통증을 동반한, 자, 이런 것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 있을 때, 자, 이런 것들, 또 퇴행성도 상관없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자, 그래서 살리실산염 자체는 이온화 극성이 음극이니까 활성 전극을 음극으로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농도 10% 트롤라민 살리실레이트 연고나 2에서 3%의 살리실산 나트륨 수용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알고 있는 맨솔레담 대표적으로 이런 살리실산염 계열의 나와 있는 상품명이죠. 약품이죠. 물리치료실에서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화아연이 있어요. 산화아연, 징크 옥사이드. 자, 흰색 형태의 분말이고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 다음에 피부에 바르게 되면 피부에 굉장히 잘 밀착돼서 막을 형성합니다. 자, 그래서 피부 항균, 항염, 뭐 피부 상처를 완화시키고 피부의 물리적인 차단막을 형성해서 UV를 차단한다든지 피부를 보호해 준다든지 또는 땀띠나 습진으로부터 그런 증세들을 이렇게 보완해주는, 완화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피부질환, 피부염, 피부궤양, 습진, 피부장애, 뭐 중이염 이런 것들 되게 피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펼쳐나갈 때 산화아연, 징크 옥사이드를 이온 도입하면 좋다. 그래서 얘는 이온화 극성이 양극이니까 우리도 활성 전극을 양극으로 써야 됩니다. 농도는 다른 것들은 다 낮은데 얘는 20% 연고로 이렇게 조금 농도가 높은 게 좀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주요한 약물 위주로 이렇게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온도의 약물의 양 구하는 공식은 앞에서 나왔으니까 참고로 한번 더 보시고. 자, 그래서 이온 도입 치료에 금기증이 나와 있는데요. 이온 도입 치료의 금기증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전기 치료의 전체적인 금기증으로도 작용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한 번쯤 잘 살펴보시고요. 책에는 뭐 이렇게 조금 약간 다르게 나와 있긴 해요. 금기증, 주의 및 금기증. 근데 이제 주의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책에 여러분 146페이지에 뭐 주의증 나왔는데 주의는 하는데 조심해서 하라는 것이고 금기증을 이제 14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보셔야 되는데 좀 몇 개 안 나왔죠. 근데 전체적인 물리치료 전기 물리치료의 전기 물리의학 쪽에 전체적인 금기증이니까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 질환이나 병변으로 보시면 일단 뭐 이건 질환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심장에 질환이 있어서 이런 걸 착용하는 사람 있잖아요. 심박동 조율기,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라고도 합니다.
페이스메이커, 그 다음에 찬 사람은 하면 안 되고요. 혈전성 정맥염 앓고 있는 사람들 하면 안 되고, 전염성 질환 또는 감염성 질환자는 하지 않습니다.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심장 질환자들 역시 물론 이제 1번과 연관될 수도 있는데 또 심장 질환자들은 하지 않습니다. 심장에 전기가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악성종양 즉 암 환자죠.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열이 나는 환자들 있죠. 고열을 나타내고 있는 환자, 피부 질환자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핵성 환자들은 전기 치료를 할 때 오히려 결핵균이 다른 신체 부분으로 퍼져나갈 수 있어요. 자, 순환장애 질환. 자, 전기 치료를 통해서 한 곳에서 전기가 집중적으로 가해질 때 그 부분에 열 축적, 전기적인 열 축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순환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하지 않습니다. 자, 의사소통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신체 부위로서의 금기증은 일단 생식기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중간에 있어요. 한두 개 정도. 근데 기본적으로는 생식기는 하지 않는다. 안구도 마찬가지죠. 안구에 전기치료를 하게 되면 안구가 굉장히 민감한 구조고 기관인데 손상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안구에는 하지 않습니다. 자, 머리. 아까 우리 앞에 보니까 뭐 이렇게 있었는데 머리.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나올 때 그렇게 이제 특정한 부분은 제외시킨다라는 단서를 붙일 거예요. 자, 그러지 않고서는 기본적으로 머리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경동맥이라고 하죠. 목에서 뇌로 올라가는 그 양쪽에 큰 그 혈관. 자, 목동맥, 그 목동맥과 그 목동맥의 특히 그 팽대 부분 위치에는 절대 전극을 붙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임산부, 복부. 이것도 조금 구분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임산부는 할 수도 있어요. 임산부도 아프고, 뭐, 삐고, 그 다음 디스크 터지고, 이런 경우 허리 아프고 해서 물리치료 받을 수 있잖아요. 전기치료.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뒤에 복부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 복부는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전기치료에서 임산부, 복부는 제외시킨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출혈성 부위나 개방창 부위. 개방창 부위라는 것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한 부위에서는 또 출혈이 되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출혈성 부위나 개방창 부위는 하지 않는다. 자, 마지막으로 7번.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돼요. 절대. 어떠한 경우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장을 가로지르는 배치. 아주 미세한 전류라고 해도 심장을 가로질러서 전극을 배치해서 전기치료를 하는 경우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 그래서 뭐 왼쪽은 주로 이제 뭐 질병이나 뭐 병변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오른쪽은 뭐 신체 부위에 어디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위주로 해놨는데, 어쨌든 이 두 어떤 섹션들, 즉 전체적으로 17개 정도 제시를 했는데 이런 것들 절대 조심하시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전기 물리의학 및 치료 다음 학기 강의까지도 쭉 연결이 되는 내용이니까 조금 공부할 때 편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이제 29강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